오늘은 사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론적인 거. 그렇지만은 지금 아마 1년차, 2년차 때 이제 사업 시작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뭐 투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세금적인 이슈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당장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인으로 해야 되냐, 법인으로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상에 유튜브를 살펴보면은 이런 종류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다루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원론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창업 교육이니까 뭐 개인은 이게 좋고 법인은 이게 좋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법적으로 정의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법인 사업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즉, 죄송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로 진행할 때랑 법인 사업자로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절세라고 하는 걸로 보통 풀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절세 얘기를 오늘 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그 시점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절세 얘기를 전혀 안 하진 않겠지만은, 좀 이거는 좀 진짜 원론적으로 도대체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법인이 사업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뭐 꼭 세금에 대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로 드리면은,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일단 먼저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그게 꼭 뭐 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좀 법인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다만 이제 내년도 제가 잠깐 이제 댓글을 보다가 이제 말이 어긋났는데, 다만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는 법인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다, 법인 사업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싣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회사나 기업이나 사업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업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은 사업이라는 걸 하는 어떤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영리건 비영리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하여튼 내가 뭐 용역이 됐건 재화가 됐건 어떤 서비스가 됐건 제품 판매가 됐건 뭔가를 상대방한테 안겨주고 거기에 대한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수익을 많이 남겨서 영리사업으로 갈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수익을 고스란히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이제 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영리 비영리가 나눠지는 부분들은 있고요. 근데 영리사업이건 비영리사업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그 몸체, 기업이어도 좋고 회사로도 좋은데, 그런 이제 정의를 우리가 보통 사업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업체에서 이제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자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놈자자를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은 조금 개념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자를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 자자라는 것도 실제로 있고, 뭐 이용자, 사용자 할 때 이 자자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업자라고 할 때 이 자를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냥 단어로 뭐 한 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자는 공동대표나 이런 이슈 때문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아까 얘기한 법인처럼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 가상의 존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사업을 하는, 그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어떤 존재다.
그 존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이제 한 명의 사람일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뭔가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경제활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나는 뭐 특별히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던 용돈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경제활동은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나중에 효도를 하고 굉장히 그 역에 집중을 할 테니 그때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돈이 오고 그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이제 나한테 맞춰진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어떤 다른 뭔가를 맡아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광의적인 의미에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고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살겠어 라고 해서 뭐 편의점이나 개인 과외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파트타임이나 이런 아르바이트라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소득 자체가 이제 개인 소득으로 잡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의 영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자가 된다는 거는 프리랜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요. 그럼 뭐 크몽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홈페이지 만들어 드려요. 뭐 건당 얼마 받습니다라고 해서 올려 가지고 거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국가에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해서 내 소득세만 제대로 내면은 굳이 내가 뭐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일정 소득까지는 그냥 프리랜서로서 그 돈을 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프리랜서는 뭐가 다르냐. 내가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크몽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행정상으로는 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냐 없냐 뭐 약간 이런 행정상의 차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프리랜서는 돈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기록이 잘 안 되고 추적도 잘 안 되고요. 사업자는 장부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트레이싱을 하는 게 반드시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건 개인이건 법인이건 항상 똑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이 연간 이제 수익이 뭐 2,300만 원인가 그 전까지는 장부를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세금 처리에 관한 그런 어떤 규정이라서 오늘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차이점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내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이 과정에선 똑같지만은 돈의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이제 보통 가장 크게 이제 드러나냐면은 비용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프리랜서를 위해서 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을 하나 뭐 누구한테 외주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을 외주받는 과정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의 개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보통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경비 안에는 이 비용 안에는 순수하게 나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그 툴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포토샵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약에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없는데 이걸 받았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실제로는 내가 이거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100만 원이라고 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실제로 나의 인건비, 즉 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내가 받는 수익은 실제로는 100만 원이 아니고 뭐 기타 등등 들어가는 뭐 PC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을 합쳐가지고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8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5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가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가 됐을 때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금 신고의 기본은 내가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게 기본인 건데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실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중에 내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뭔가를 하는데 쓴 돈이 부수적으로 있다면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쓴 돈은 뭐 50만 원, 8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실제로 공식적인 기록을 100만 원이 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50만 원이지만은 국가에서는 이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요소를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프리랜서들이 버는 어떤 뭐 사업소득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기타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띄고 그 안에서 뭐 소득률을 뭐 비율을 정해가지고 몇 퍼센트까지 활동비를 인정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규정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는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하고 실제로 나한테 남는 게 한 1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최대 경비 비율이 10만 원보다 더 클 수가 있다고요. 더 작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내가 내 지갑에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은데 그 쓴 돈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제 산정을 못하고 돈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장부에 기록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모든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이제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에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납품을 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서 부가세까지 다 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포토샵도 사야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사야 되고 PC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대충 합쳐보니까 300만 원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받았던 이 100만 원은 소득으로 쳐주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3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번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200만 원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3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외주를 받을 때는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소득이 나와가지고 이 토탈 번 돈에서 실제로 쓴 돈을 뺀 나머지를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요소가 돼 있고 이런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한 입출입을 우리가 이제 장부로 다 기록을 하고 이제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뭐 비용을 뭐 약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더 잡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물론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어떤 한계치는 나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쩌다 한두 건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용돈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잡아가지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는 어떤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 건수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땐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니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수월하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뭐 프리랜서 비용 처리가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뭐 이제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뭐 영수증 잡고 해가지고 세무사랑 이렇게 해서 다 신고할 수는 있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을 하는데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을 하는 프레임을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돈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이 업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는 데서 내가 그냥 1인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업자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는데 그럼 법인과 개인은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개인 사업자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사업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 사업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개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사업자라는 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M&L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M&L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저는 M&L이라는 회사를 개인 사업자 형태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M&L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주체가 어쨌든 그 개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통 회사에 이제 대표가 있습니다. 뭐 공동 대표로 2명이나 3명이 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가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는 그냥 그 대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돈이 벌리면 그냥 내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M&L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M&L은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M&L이라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막 이렇게 했더니 뭐 이게 그 뭐냐 내가 쓴 그 뭐냐 매출에서 실제로 쓴 비용을 뺐더니 예를 들어서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정도가 남았다. 아, 이러면 정말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은 그냥 이게 제 소득이에요, 그냥. 이게 내 돈, 끝.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끝이에요. 그래 이제 다만 이제 이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비용이 얼마 나오고 뭘 어떻게 쓰고 이런 걸 그냥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1년 동안 번 돈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개인 사업자는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너무 간단해요. 공인인증서 받아놓은 다음에 그 세무서에 가시거나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신청하는 거 있어요. 예. 개인 사업자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청을 할 때 그런 업종은 아무거나 되냐 그럼 그렇진 않고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세무서에서 이렇게 보고 확인한 다음에 승인 그냥 눌러줘요. 그래서 보통 세무서에 그 들어가서 이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필요한 정보 넣고 회원가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필요한 정보 탁탁 넣고 그 뭐냐 그거 있죠.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거 이제 주소는 등록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등록해가지고 딱 하면은 다음날 좀 지났을 때 그냥 승인 나요. 그럼 그냥 사업체가 생긴 거고 여러분 대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익숙한 사람들은 홈택스에서 사업체 하나 만드는데 개인 사업자 하나 만드는데 뭐 한 30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나가지고 실제로 회사가 되는 데는 길어야 이틀. 그 정도면 끝나요. 다만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인허가가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장소나 어떤 보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통신 판매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등록한 이후에 아마 통신 판매업 신고로도 따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요. 출판사를 낸다 그러면은 그 각 지역의 구청에 가서 그 출판사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허가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허가라고 하는 절차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인 그냥 업종들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뭐 아니면 이런 뭐 특별한 제약 조건 없는 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걸로 그냥 바로 대표가 됩니다. 호기심에 눌러보진 마세요. 그러다 이제 한번 등록되면 여러분 예비 창업자가 아니게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등록이 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인증을 받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사업자 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고요. 등록할 때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 사업자라고 하는 건 뭐냐?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과는 이제 의미가 다른데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단어가 있는 것처럼 법인이에요. 즉 뭐냐면은 법적으로 정의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법적으로 정의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걸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 개인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대표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역할이나 의미가 너무 막중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경제 활동을 해줄 수 있는 별도의 가상의 주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했냐면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허용한 존재라고 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이라는 거는 실체도 없고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 건데 그 회사를 내가 개인이 소유하고 내가 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에게 이 사업체를 귀속시켜서 소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주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뭐 감사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주주와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주주와 임원을 구분해서 뭐 역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요거는 이거 말고 이제 2부 라이브 특강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쯤 이제 연말 되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개념만 얘기를 하면은 주주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죠. 자, 법적으로 사람을 정의했다는 건 누군가 그 법적으로 이 법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끔 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미성년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미성년 때까지는 부모가 그 아이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돌보고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법인을 만든 주체가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했던 그걸 우리가 보통 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주주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인 자체를 소유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1인이 되면은 1인 기업이 되는 건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예를 들어서 5명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5명이 주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5명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쪼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야, 난 이 법인의 50%를 갖겠어. 누구는 10%를 갖겠어. 누구는 10%를 갖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제 잡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서로 만들어낸 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액면가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지분과 주식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제 다른 콘텐츠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주주라고 하는 건 법인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근데 여기서 개인 사업자랑 차이가 생겨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회사를 만들었고 내가 회사의 대표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도 나고 운영하는 사람도 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운영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물론 직접 운영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단독주주로서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하고 있다. 이러면 실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대표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주주 총회를 통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즉 이제 뭐라 그러지?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고용하고 이 대표이사 밑에 이제 이사진을 붙여가지고 임원진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왜 생기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식당을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건물에 뭐 예를 들어서 1층에 건물 1층에 식당 내기 좋은데 거기가 내 건물이에요. 그 내가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하고 뭐 그냥 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건물 내 거고 장소 내 거고 그 다음에 그 식당도 내 거고 대표도 내 거고 이러면은 이게 뭐 모든 게 다 깔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이렇게 금수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이슈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냥 장소 빌려가지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그래도 좀 이제 나은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우리 아빠 거야. 근데 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장소를 이제 내가 좀 써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 이 식당하고 이런 건 다 이제 내 걸로 하고 너는 뭐 돈을 안 내도 되지만은 임대료 안 내도 되지만 넌 사업을 한 다음에 배분을 나한테 이익을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내라.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분명 이 식당의 사장은 난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주하고 어떤 사장, 대표이사의 어떤 그 갭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어떤 그 분리된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하고 주주는 회사를 형성하기 나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법인의 소득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빠의 건물에서 내가 임대료를 안 내고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빠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내 돈이 아닌 거고,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비용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대표이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대표이사께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법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그 소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의 소득이 주주의 소득이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 애매해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법인의 소득은, 그러니까 사업 수익은 법인의 소득이 맞는데, 주주가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소득은 주주 거다 그러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소득을 실제로 현금화시켜서 주주한테 가는 순간에 이게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절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이니까 법인의 등록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건데, 법인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등록을 할 때는요, 대부분 이제 해보신 분은 다 알고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홈택스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법인도 뭐 절차가 복잡할 뿐이지, 내가 법인 설립할래요 그래서 회사 이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딘가 내면은, 법원 같은 데 내면은 그래 너 사업해 그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단계가 2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법인 등기입니다. 예. 이 법인 등기라고 하는 걸 하고, 두 번째가 세무서에 사업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체를 등록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뒤에도 보면은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처를 등록하고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나온 이 단계가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예요. 즉 사업체를 만드는 단계예요. 예. 이 단계는 개인하고 법인이 똑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법인 사업자 등록 장치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건 완전 똑같아요. 그냥 개인으로 들어가건 법인으로 들어가건 똑같거든요. 완전 똑같은데 법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가 뭐가 달라지냐? 이 법인 등기가 달라지는데, 이 법인 등기의 정의는 뭐냐면은요, 그 법인이라는 가상의 존재, 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즉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즉 뭐냐, 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똑같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만드는 건데, 다만 이제 내가 개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가서 설립하면 되는 거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설립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니고 이 법인이라는 걸 만들려면은 어쨌든 이거는 그럴 권한이 있는 누군가,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만든다, 1번.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사업을 설립하게 한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실체가 없는, 그냥 법적으로 정의한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등록하고 뭐 번호 발급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대행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법인 등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도 뭐 선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주주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법인이라는 걸로 세무서에 아이디를 만들고, 뭐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법인을 설립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은 이제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법인은 이 법인 등기를 하는 순간에 법인 번호가 나와요. 법인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똑같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등록번호가 개인일 때 주민번호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자 번호가 나오면 그 회사,
내가 설립한 이 회사는 회사의 소유자는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이 네가 나의 대표이사가 되렴,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서 이사 역할을 하렴 해가지고 법인이 고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주는 법인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이 개념으로 보면은 아니 그러면 법인이 아까 뭐 소득을 뭐 벌어서 법인의 수익이 나오면 그건 주주가 소유한 거니까 주주가 받는 거 아니야? 대표는 월급 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면은 이게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로직상으로 보면은 법인하고 개인이 약간 좀 법인하고 그 주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랑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자식이 장성을 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니까 뭐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고 하면서 부모님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호로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후레 자식이 있단 말이죠.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한테 돈을 안 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주주는 분명히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맞는데 법인이 돈을 말고 수익을 많이 냈다 그래서 그게 꼭 주주의 이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슈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냐 아니면 법인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걸고 사업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건데 굳이 법인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규정상 또 이제 세금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상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인을 세웠을 때 굉장히 투명한 자금 운영을 감시할 수 있고 세금을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금을 제때 이제 납부를 하도록 해서 그 세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그 법인 쪽을 주로 이제 장려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인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나 이제 어떤 법인이 되었을 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록 하고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였을 때 따지기 힘든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실상적으로 주주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내가 아버지의 건물에서 식당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얼마 이상 남은 수익의 몇 프로를 아버지한테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실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됐다든가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빡세게 일해서 이거를 주기엔 너무 아깝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나와 아버지의 관계 딱 요 정도로만 정의가 되면은 다행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아버지 것만이 아니고 누구 공동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각자의 어떤 포션이나 역할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계약으로 올감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가상의 법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다음에 이 법인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적절하게 분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분 설정을 하고 이익 분배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주라고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는 그때는 회사가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법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투자 유치 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한 이제 그 투자금을 투입을 하는데 내가 그 투자금을 투입할 때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는 어떤 기여도를 지분으로 가져가잖아요. 그 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회사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죠. 그럼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대표이사는. 왜냐면은 대표이사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인 거고, 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하면은 이제 내 회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은 생기겠지만은 만약에 주주랑 대표이사를 별개의 존재로 놓고 나서 본다 그런다면은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하고 회사가 잘 되면 이제 다 돈을 이제 받아서 급여를 가져가고 자기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떤 보람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가 만들었을 때 법인은 뭐가 좋을까? 뭐 딱히 없어요. 법인은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가상의 존재지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의지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사업자가 있어서 좋은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방금 얘기한 그 정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개인 사업자는 너무 깔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사가 내 거예요. 어쨌든 회사가 내 거예요.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그냥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그걸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라서 뭐 특별히 무슨 뭐 횡령이나 뭐 배임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이 돈을 여기에 빼서 이렇게 놓고 이 돈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은 내가 뭐 돈을 이렇게 쓰건 저렇게 쓰건 뭐 그렇게 트레이싱이 세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교육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컨설팅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나 유통업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업종을 보통 전환을 하잖아요. 그 업종 전환이 너무 쉬워요. 보통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 신청해가지고 그거 띵 누르면은 사업자가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면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클릭해가지고 승인을 딱 해줘요. 그럼 끝나요. 물론 이제 뭐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 회사니까 업종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 비용 처리도 굉장히 용이해요. 이게 이제 그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고 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마이크를 산 다음에 이거는 사업하는데 쓴 거니까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제가 세무서를 끼고 하고 제가 직접 하고 이거 샀으니까 비용 처리합니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결제도 받아야 되고 뭐 세무사에서 좀 뭐 체크도 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외로 비용 처리가 굉장히 깐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빡세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항상 이제 그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는데 회계감사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제 그 오류라 그래야 되나, 그쪽에서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인정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좀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제 마이크를 샀는데 쓰려고 샀는데 이제 막 회계감사 들어갔을 때 당신 이거 보니까 올해만 마이크 몇 개 산 거냐, 그럼 이거 그냥 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처리가 비교적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뭐 아까 얘기한 업종 전환 이외에도 뭐 내가 사업자 등록증 하나 받으려면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딱 재발급 받으면 이렇게 계속 이제 몇십 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사업자 카드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그러면은 신용카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등록해서 사업자 카드 만들거나 통장 하나 만들면은 연결만 시켜놓으면 다 이게 등록이 돼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나 사업체 하나 더 만들까? 그러면 개인 사업자 또 하나 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거 창업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에서 구정하는 창업의 개념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나 카페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지금 사업체랑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식업으로 휴게 음식점으로 창업도 사업자 새로 낼 수가 있어요. 폐업도 자유로워요. 그냥 대출 같은 게 끼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빚이 이제 내 빚이기도 하니까 그 빚을 갚고 뭐 이러는 어떤 그 채무 관계의 이행은 분명히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채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안 남아 있다 그러면은 폐업해도 돼요. 그냥 제 M&L 같은 경우에는 채무는 없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번 것도 없지만은 빚을 진 것도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 폐업을 하겠다, 그래서 홈택스에 신고하면은 그걸로 폐업 수리가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너무 편하다. 장단점. 예, 장점이 이겁니다. 단점은 뭐냐? 결정적인 단점이 이거예요. 세금 폭탄. 박살나게 나옵니다, 세금이. 자, 그럼 이 세금 폭탄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법인 사업자는 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에 연관된 어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 있을 때 그 주주와 임원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의 역할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쟁이 나거나 어떤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책임과 역할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되면 어쨌든 주주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팀원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이게 피라미드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끔 규정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라는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개인 사업자로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 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장사에 가까운, 즉 일에서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걸로 수익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약간 장사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흔히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 즉 기업의 가치를 만들고 뭔가를 하는 이런 개념은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에서 조금 더 개념을 살리기가 쉽고 보여주기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매년 회계 검사를 받아야 되고 회계 관리를 복식 장부를 반드시 이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이제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도 뭐 투명한 자금 관리에 위해서 복식 부기를 하고 이런 장부 처리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법인만큼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차라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회계 장부 그냥 꼬박꼬박 쓰면은 내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회계법인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법인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자금 관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회계법인을 고용해야 되고 또 어디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안 나와도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좀 돈 잡아먹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도 한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법인에서 만약에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강한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아까 얘기한 이 개인 사업자의 유일한 이 세금 폭탄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그 막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절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오늘 얘기하는 핵심은 아닌데 이따 잠깐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단점은 뭐냐? 이거 빼고 전부 다. 예. 방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장점 빼면은 싹 다 단점입니다. 뭐냐야? 이게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대표이사도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주주도 회사를 소유한 건, 법인을 소유한 건 맞는데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주가 대표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는 있죠. 그런 어떤 권리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가 그런 어떤 권리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를 막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공식적으로 따지면은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회사의 운영권은 대표이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대표이사가 쌩까고 지 맘대로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주가 그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가 아니라서 뭘 하려고 해도 허락받아야 되는데 이 뭘 하려고 해도가 어느 정도냐? 간단해요. 이사하면 돈 들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인데 나 저기 비상주 오피스에 있다가 나 이사 가게 돼가지고 저쪽으로 사무실 옮기게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전 홈택스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 거기에서 주소지 변경해가지고 틱 쳐가지고 딱 하면 주소지 변경 딱 돼요. 근데 법인은요 주소지 변경하려면은 내가 이사하는 게 아니고 그 법원에 등록된 법인 그 가상의 존재, 내 자식 같은 그 가상의 존재가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인감증명서를 떠와야 되고 뭐하고 뭐 해야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수수료가 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등록하는 것도 아주 너무 어려워서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개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뀐 주소 넣고 클릭 해가지고 확인 눌러서 끝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골치가 아파요. 계약을 하려고 해도 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표이사가 사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법인을 대표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내부에 이제 대표의 어떤 결제 라인이나 이런 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는다는 게 이사를 하려도 허락을 받고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요식업 만든다 그랬죠. 그거는 장난 아니에요. 업종 바꾸려면은 정말 그 법인 처음 만들 때 그 법인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정관 같은 거를 집어넣거든요. 그럼 그 법인 정관 안에 이 법인은 제조업, 무슨 교육업, 컨설팅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보통 정관을 넣는데 내가 만약에 휴게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정관 밑에다가 요식업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물론 혼자서 하면은 돈은 좀 덜 드는데 그 서류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그거 다 등록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그거 또 심사받아가지고 보정해야 되고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그게 다 돈입니다. 그냥 법무사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번 상담할 땐 25만 원 정도 낸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의 단점은 너무 명확한 거죠. 그냥 귀찮아요.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그냥 싹 다 귀찮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다면 역시 절세입니다. 절세. 자, 개인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냐. 제가
이거는 아니고 그 스타터 클럽 좀 비싼 멤버십이죠. 그 스타터 클럽에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좀 절세를 하고 내는 돈을 아끼고 좀 더 최대한도로 나한테 나의 어떤 회사의 성장을 돕는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자금을 이제 쓸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이제 그 스타터 클럽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되게 그냥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연간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매년 1월하고 7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가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매출에서 부가세를 받거든요. 그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뭐 어떤 거를 매입했다 그러면 그 매입한 부가세를 이제 환급받는, 돌려받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그게 1년에 2번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매년 5월에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소득을 받았는지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연말에 연말정산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근로소득 외에 뭐 어떤 뭐 외부 강의나 뭔가를 통해서 기타 소득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뭐 임대사업자나 이런 걸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종소세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소세의 납부 기준이 뭐 되게 복잡해요. 뭐 이제 뭐 규정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뭐 공제도 받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 공제도 있고 무슨 공제도 있고 한데, 그런 공제 요소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완전 기본 공제 기준으로 해서 나의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을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내가 총 진짜 뭐 쓸 거 다 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총 1억 원을 벌었다. 순수하게 수익이 1억 원이 떨어졌다. 사업소득 다 합쳐가지고. 그럼 보통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이 1,9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공제하는 요소가 나오면 좀 더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공제하는 요소 외에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이제 냈었던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빼고 남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보다 이제 넘어가면은 환급 받는 거고, 이거보다 적으면 여러분이 부족분을 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5,600만 원을 납부해요. 뭔가 좀 빡세죠. 여긴 한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딱 봐도 25%가 넘어가잖아요. 5억 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 5억 원이 되면은 1억 4천만 원을 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5억 원이 되면 1억... 예, 죄송합니다. 5억 원이 되면 1억 4천만 원을 냅니다. 25%가 넘죠. 총소득이 10억 원이 된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때는 이제 3억 8,400만 원을 냅니다. 30%가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죠. 50억 원을 벌었다. 21억 원. 거의 절반 정도 내요. 100억 원 정도 됐다 그러면 44억 원.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45% 정도 가까이 내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억 원씩이나 벌었다 그러면, 이제 100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44억 원을 내도 내가 얼추 한 55억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순수하게 현찰로 55억 원을 번 거니까 뭐 세금은 당연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되지 않냐. 이게 뭐 국민의 당연한 의무고, 이게 뭐 아깝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회사는 항상 현금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100억 원처럼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기는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뭐 조금 그래도 좀 행복한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올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내가 한 10억 원 정도 벌었다 실제로.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고 되게 열심히 했고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3억 8,400만 원 정도가 뭐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 이 정도 낼 수 있어. 난 뭐 6억 원만 수익 가지고 뭐 이 정도는 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10억 원이 현찰로서 계속 그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사업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현찰이 한 10억 원 정도 쌓여 있으면은 수익이 이 정도 났다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뭐 대충 올해 뭐 10억 원 정도 수익 났으면 3억 8,400만 원은 은행에 잘 넣어놨다가
나중에 저 종소세 이거 나올 때 이거 이렇게 딱 내면 되고 나머지 6억 원 가지고 네가 뭐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계속 서큘레이션에서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즉 뭐냐면은 나한테 6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6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적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사업을 좀 더 불리든지 사람을 더 고용하든지 어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은 분명히 6억 원이 나온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장비를 더 산다든지 사람을 더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5월달 종소세 납부할 때 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할 때 항상 그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간당간당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 이게 10억 원을 순수익으로 뽑았다는 게 영업이익률 10%로 잡으면 여러분이 매출 100억 원을 올렸다는 건데 그 100억 원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사업을 얼마나 개빡세게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10억 원이라는 수익이 이제 여러분 노력의 산물인데 솔직히 그거 아무리 뭐 국민의 납세 의무 이렇게 한다 그래도 5월달 됐을 때 갑자기 거기서 3억 8천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그것도 막 현금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에 막 잔고가 그래도 한 4억 원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3억 8천만 원 훅 내버리고 2천만 원 남으면은 그 생각보다 되게 살떨리고 굉장히 좀 쌀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들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진짜로 내가 이 세금을 좀 절세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제 비용 처리를 신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용 처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요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법인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법인으로 가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사 회계사를 끼고 하지만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4번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매년 12월이 됐을 때 법인세를 납부해요. 근데 이 법인세 납부 시점은 꼭 12월에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법인 등기부 등기를 할 때 내가 법인 등기를 할 때 회계 정산을 연을 이제 적거든요. 몇 월에 할 거다. 근데 보통 12월에 많이 적어놔요. 연말에 하겠다라고. 이게 일본 디포트고. 근데 이제 간혹가다 교육기관에 이런 데는 보통 법인 회계 정산이 2월이거든요. 학기가 3월에 시작되니까. 그런 데는 법인세 정산하고 회계하는 게 좀 늦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12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쯤에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총 수익이 1억 원 나오면 1,000만 원 납부합니다. 뭔가 다르죠. 아까 얼마였죠? 1,950만 원. 반이잖아요. 반. 총 수익이 2억 원이면은 2천만 원 납부합니다. 얼마죠? 아까 2억 원일 때 5,600만 원. 반도 안 되죠. 자, 100억 원으로 가면 얼마 되죠? 19억 원 납부합니다. 여기 100억 원 없나? 44억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세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 연매출 막 10억 올려가지고 했는데 세금 3억 8,400만 원 내세요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성실한 납세자를 이 눈가리가 돌아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어쨌든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시점에 이제 세무사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줄일 쓰는 방법 없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세무사가 얘기하는 게 뭐 10억 원 정도 법인세 납부하시려면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시면 한 반 밑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를 줄이는 거예요? 3억 8천에서 1억 8천이면은 2억 원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절세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3억 8,400만 원만 납부를 하면은 6억 1,6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8억 2천만 원이 수익으로 남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인마이 포켓이 아니고 누구의 포켓에 들어가죠? 법인의 포켓에 들어가요. 법인의 주머니에. 그럼 이 법인의 주머니에 있는 이 8억 2천만 원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아야 되겠다. 현금화. 이게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난 생으로 받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생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내 개인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서 그 다음에 종소세 할 때 폭탄이 뻥 터지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뭐 몇 억의 세금을 얘랑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결국 나한테 남는 건 6억 원 정도 남는 그런 이제 사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내가 개인 주머니에 이 돈을 집어넣을 때 얘기인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엔 돈을 계속 굴려가지고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버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일 때는 6억 1천만 원만 굴려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으로 이제 귀속을 시키면 이 8억 2천만 원이 당장 내 주머니를 안 들어오더라도 이제 거의 2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내가 훨씬 더 사업에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사업을 키우고 실제로 사업적 관점에서는 법인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의 그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치사한 건데, 왜 치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거 성실신고 확인제 이러니까 마치 막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업자라서 뭐 이렇게 막 이런 뭐 어떤 뭐 혜택 같은 걸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지랄맞은 제도냐면은, 너 앞으로 성실신고하는지 내가 똑똑하게 지켜볼 거야 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7.5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가 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일반 모가 또 이제 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보통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수익 금액, 매출이에요, 이거. 매출이 그 정도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도 회계감사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장부 기장한 거 다 세무사한테 확인받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개인 사업자는 회계감사까지는 안 받아도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잘 넘어간다라고 했던 게, 이제는 법인이 매년 연말에 회계감사 받아가지고 막 까일 거 까이고 하는 그거를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실제로 7.5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회계 처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법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오히려 사실은 법인은 그래도 그 국가에서 어떤 보는 어떤 약간은 완화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난데, 개인 사업자는 실제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개빡세게 봅니다, 세무사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에서 징계를 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빡세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용 처리되던 것도 다 안 해주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 7.5억이라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순수익이 1억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순수익 여러분 남는 거 뭐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뭐 해버리면은 10%는 거의 5%도 걸리기 되게 힘들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유통업 같은 거 실제로 하면은 7.5억 원 매출 나와도 실제로 그 안에서 5천만 원도 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성실신고 확인제도 또 칠 건 다 쳐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법인으로 이제 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에이씨,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런 지랄맞은 상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연매출 50억 100억 되는데, 꿋꿋하게 개인 사업자 유지하는 분 제가 여태까지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분은 되게 확고해요. 아니 뭐 성실신고 확인제도고 나발이고, 나는 국가에서 세금 내라는 거 그냥 다 내겠다. 100억 중에 44억 내고 말겠다. 대신에 이 50억은 내 맘대로 펑펑 쓰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대표님도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뭐 세금만 확실하게 내면은 나머지 다 내 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도 어쩌다 한 명 있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정말 사업하기 지랄맞아지기 때문에 보통 그 전에 법인 전환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법인 전환을 이제 고민을 하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예창패 같은 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개인으로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예창패가 어느 정도 되면 8개월이에요. 예창패 지원기간 8개월이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아이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웬만큼 준비하다가 예창패 때 탁 치고 나가는 그 정도 준비가 된 분이 아니고, 정말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됐다 그러면은 이 8개월 동안에 설립해야 되고, 시제품 만들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팀원 모집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후딱 갑니다. 거기다 또 교육 받아야 되죠. 멘토링 받아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매출 제대로 안 나오면 초창패나 청창사 같은 그런 다음 지원 사업도 고민해야 되고, 투자 유치도 고민하면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는데 8개월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시작하면 정말 빡세게 사업을 좀 준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8개월 지난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에 지금 법인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은 뭐 하나 할래도 다 절차고 다 돈이고 다 서류거든요. 여기에 이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면 정말 박 터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법인을 해야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개인으로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기에는 이 업종 자체가 좀 어렵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투자 유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주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B2G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정부에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조달이나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은 무조건 거기는 법인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약간 그 회계를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그래도 회계 장부를 갖고 있고 나중에 컨트롤하기가 좋은 법인은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팀원들 중에 이제 팀빌딩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뭐 개인 사업을 했다가 잘 이제 서로 신뢰만 쌓이면 개인 사업을 했다가 투자 받는 순간에 서로 이제 지분 쪼개 갖고 적당히 배분한 다음에 이제 투자자랑 합의해서 법인으로 그때 딱 가는 게 사실은 깔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팀원들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 이거 그냥 애초부터 확실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각자 이제 주주 관계나 지분 관계나 이런 역할 분담할 때도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그냥 개인부터 시작을 해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러면 언제 법인을 전환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세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당장 이 번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는 없어. 그냥 사업을 하는데 오로지 쓸 거야. 그러면은 그땐 이제 세금 덜 내도록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투자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게 되게 이제 여러분이 막 유튜브 이런 채널 같은 거로 보게 되면은 막 누가 뭐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 안에는 법인 전환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인 전환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개인 사업자로 갖고 있던 업체가 법인 소유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보통 있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법인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게 되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의 대표였다가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내 관점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법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이라는 그런 제도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 전환이라는 건 어떤 거냐? 통상적인 법인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법인을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서류 이렇게 한 번 내면은 네가 이런 이름으로 법인에서 이 업종으로 회사 만들어, 이게 아니고 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사업체를 만들어서 법인이 그 사업체를 갖게 하는 게 2단계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일단 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개인 사업자 있죠? A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법인이 인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인감을 통해서. 그럼 이 법인은 A라는 회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인도받겠다라고 해서 양수도라는 표현을 써서 양수도 계약을 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와 이 법인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기존에 있는 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법인이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고 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 법인의 대표이사도 난데,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양수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란을 보면은 여기에는 법인 이름이 들어가고 개인 사업자에서는 내 이름이 들어가는,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이 개인 회사의 존재를 사업자 등록증부터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그 부채,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 장비, 무슨 설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싹 합쳐가지고 이 법인이라는 회사에 내가 모든 걸 다 넘기겠다.
라고 해서 기존 회사의 모든 업력까지 싹 다 넘겨받는 거를 우리가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사 내가 1인 기업이고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던 개인 사업자에서 내가 법인 전환을 한다 그래서 법인을 등기를 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이 회사를 넘긴다라고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과 그 법인 등기도 나 혼자 대표이사고 나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그래도 내가 그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계약서와 그 다음에 전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서 이 계약서에 양자가 사인을 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회사에 모든 걸 넘겨받고 이걸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소유를 이제 그 법인으로 옮기는 회사 인수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원래 내 회사였던 거를 이제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내 회사를 남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배제시켜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가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가라고 하는 회사를 B가 넘겨받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둘 사이에 엄청난 딜이 있을 거예요. 뭐 A라는 사람은 야 이거 넘겨받을 때 네가 B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넘겨받을 때, 야, 이거 넘겨받을 때 내가 너한테 한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 부채 1억 있으니까 너 9억만 내고 사가 그랬을 때 B가 오케이 그러고 사가게 되면은 이제 B는 9억을 내고 대신 1억은 부채를 이제 떠맡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요소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B가 야, 내가 너 이거 10억 주고 살 텐데 이 부채는 네가 다 정리해. 난 귀찮으니까. 그럼 이제 양수도 계약할 때 A가 부채를 다 정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야, 당장 10억 못 주니까 5억씩 두 번 나눠서 줄게. 그러니까 일단 5억만 받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야, 이건 나 장비 못 받아. 이건 난 장비 필요 없어. 이 장비는 너 그냥 갖고 그만큼 가격 빼줘. 그럼 또 그것도 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회사의 일반적인 인수에 대한 개념이 법인의 양수도 계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도 나고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도 나라고 하더라도 나와 내가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가 소속된 법인이 거래를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계약서를 쓰고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도 기본적으로 양수도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가 부채가 있고 이런저런 하지만 자산을 다 합쳤더니 한 10억이 나왔다. 그럼 B라는 법인이 그걸 인수받을 땐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적당히 이제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그걸 줘야 되는데 B라는 회사가 이걸 인수받을 때 인수 금액을 100원으로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종류의 이제 이슈들이 있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법인 전환이 이것만 있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환이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이 회사가 옮겨진 거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바뀌었다 해서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전환의 개념이 아니고 법인을 만들고 내가 거기 대표이사로 앉고 이 회사가 이쪽으로 인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법인 과정이 없냐? 법인 전환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 굳이 이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법인을 등기를 한다. 법인을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냥 법인으로. 네.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내가 이제 어쨌든 이 회사에서 이제 내가 이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뭔가 기존 회사에서 어떤 사업적인 돈 되는 요소들을 뭔가 좀 가져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절세를 하는 목적이 됐건 투자를 받는 목적이 됐고. 그럼 이런 요소들은 어떤 법인으로 넘겨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양수도 계약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이때 양수도는 사업적인 어떤 그 핵심 요소들을 넘겨받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채까지는 안 넘어가고 부채는 기존 회사가 계속 갖고 있든지 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존에서도 장비나 아니면 인력 그런 것들을 이제 넘겨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법인 전환에서 기업의 양수도 계약을 해서 기업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 소속된 직원까지 다 소속이 이쪽으로 넘겨가요.
그러니까 사업체는 남아있다고요. M&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M&L이라는 회사가 이 법인 등기를 때리면서 이쪽으로 회사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M&L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업체명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이 밑에 이제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회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업적 요소 인력만 넘겨받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직원들은 기존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도를 넘겨받는 이런 개념들도 있어요. 대신 그럼 기존 회사는 어떻게 되냐? 기존 회사는 애초에 회사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럼 이 기존 회사의 대표가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선택권을 갖게 되죠. 뭐 대충 다 넘겼고 채무 다 정리됐다 그러면은 폐업해서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뭐 기왕 만든 회사니까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유지를 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법인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뭐 딱히 뭐 회사를 인수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그냥 사업자 그냥 새로 내고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도 실제로 제법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인 전환 과정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틀은 이 두 개거든요. 기존에 있던 걸 고스란히 옮길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빼먹을 거냐. 그러면 이 전환 과정에 대한 따른 차이가 어떤 차이로 나오냐. 이게 이제 흔히 요즘에 유튜브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하는 분들이 법인 전환 계속 얘기하는데 함부로 하지 마라. 또 어떤 분들은 반드시 법인 전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쟁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법인 전환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기존 회사랑 무관한 회사를 만들 때 일부만 넘겨받는 경우에는 창업 기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 실제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들 중에 굉장히 좀 업력이 되신 분들은 이 창업 기업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 창업 기업의 정의가 뭐예요? 설립 3년 이내예요. 그리고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은 국가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특히 이제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그런 혜택이 많지는 않은데 3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세금 절세 혜택도 있고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율을 좀 낮게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 지원 사업 예창패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예창패는 근데 개인한테 주는 걸 안 되는구나. 이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다가 5년이 됐는데 내가 새롭게 이제 신규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게 창업기업으로 인정이 되면은 개인 예창패는 안 돼도 이제 초창패는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기업을 새로 만들고 이쪽에 이제 인수를 안 하고 이제 넘어갈 경우에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새로운 기회들을 좀 노릴 수 있고 대출도 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 업종, 다른 업종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컨설팅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했었는데 법인으로 넘어갈 때 똑같이 컨설팅업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냥 폐업했다라고 해서 이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컨설팅업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육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응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법인은 신규 창업기업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은 이제 여러분 그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거 보면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 해가지고 뭐 3년 이내에 뭐 3년이 지났으면은 이종 그 동종 업종이라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면 그 창업을 인정해준다. 뭐 3년 이내면 반드시 이종 업종만 해준다. 그런 기준에 그대로 따라가요 실제로. 예, 그건 그 창업기업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내가 꼭 그 유지하는 거랑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의 어떤 그 이름이나 그 기록들을 내가 반드시 업력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없고 난 그냥 뭐 법인으로 새로 시작해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 업종을 조금 틀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조금 틀어가지고 창업기업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유리한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이 기존 회사의 업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대다수의 그 개인 사업자들이 어느 시점에 시기를 놓치면 법인 전환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제 지인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통업을 하세요. 유통업을 하는데 유통업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져다가 물건 떼다 파는 거잖아요. 그 물건 떼다 파는 과정에서 뭐 할인율도 때리고 또 홈쇼핑 들어가면 또 거기서 깎고 뭐 쿠팡 들어가면 또 깎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개업자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건 떼다가 이제 그 도소매업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영업이익률 마진이 보통 5% 3%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억대까지 매출을 만들었단 말이죠. 10억대 매출을 만들었는데 연간 이제 뽑는 이제 수익률은 뭐 한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법인 전환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인 전환을 하는 순간에 회사 이름이 날아간다. 주식회사 뭐뭐뭐가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브랜드가 회사 이름이고 브랜드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거를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홈쇼핑 업로드를 할 때는 홈쇼핑이 올라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M&L이다라고 하는 사업체로 올라갈 수 있지만 주식회사 M&L 그러면 M&L하고 주식회사 M&L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업력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같은 대표가 하고 같은 일을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오픈마켓에다가 이제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올리게 돼 있는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을 만들면은 아무리 내가 이걸 이전을 한다 그래도 그 전까지 내가 개인 사업자로 내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판매자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못 쓰고 법인으로 아이디를 새로 파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리즘 이쪽에서 돌고 있잖아요. 내 아이디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려면 그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럼 리셋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기존에 있었던 그 개인 판매자 그 오픈마켓에서 그걸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법인은 다른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업력이 되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 뭐 이런 교육 채널 이런 걸 뭐 되게 뭐 오랫동안 운영을 했다 M&L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 정부에서 하는 이런 뭐 교육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좀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하려고 딱 봤더니 내가 뭐 이 채널을 뭐 3년 5년 운영해서 되게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운영을 할 때 여기서 법인이 필요한 거야. 그럼 뒤늦게 부랴부랴 법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인은 어떤 거죠? 경력 0년차 법인이에요. 그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딱 보고는 야 이거 뭐 0년차 기업이네. 뭐 기존에 이 사람이 뭐 개인 사업을 하건 말건 그건 대표 개인의 문제인 거고 이 회사 0년차인데 우리가 어떻게 맡겨.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던 때의 그 업력을 고스란히 넘겨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몇 년차 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그 시점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법인 설립을 해서 양수들을 싹 이제 넘겨받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넘겨받아도 아까처럼 그 개인 아이디로 가다가 법인 아이디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은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절세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브랜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얻는 그런 어떤 손해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필요할 때 전환을 하고 그 시기를 이제 굉장히 잘 타진을 해가지고 딱 치고 가는 게 좋은데 그 타이밍을 잘못 놓치면은 의외로 개인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회사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의 그 회사 인수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법인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업력이 싹 날아가니까 좋은 점은 창업 지원 사업 한번 더 해볼 수 있다. 내가 초창부에 못 받았는데 한 번 더 신청해볼 수 있다. 이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그거 받아봤자 7천만 원인데 평균. 근데 내가 사실은 법인까지 가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연간 7천만 원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런 것들이 아쉬울 땐 되게 좋은 어떤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되게 좋은 방법도 되고 또 법인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브랜드를 버리는 게 과연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브랜드를 못 버리겠다 그러면은 기존 회사 창업 기업으로 법인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전을
시키면서 기존 회사를 그대로 이제 유지해 가면서 천천히 이전을 시켜가가지고 어느 정도 얘가 자리를 잡을 때 얘를 폐업하는 방법도 있죠. 그게 이제 수식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이제 법인 전환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여담들인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이면서도 여러분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이 말을 제가 왜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말들을 우리나라에서 창업 교육을 하거나 특강을 한다는 그 인간들이 다 의미를 퇴색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뭐 사업을 할 때 뭐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런 빚을 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100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올리려면은 80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소진해야 되고 그 80억 원을 어디선가 조달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투자가 됐건 대출이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조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 투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는 분명히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법인하고 대표는 자산이 다릅니다. 법인이 파산을 해도 당신의 자산은 보존할 수 있고 당신은 빚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겠어요. 이따위로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법인과 대표의 자산이 별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법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게 되면은 신불자로 넘어가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파산 신고를 하는 시점에 어쨌든 이 법인 정말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상당수 부분 특히나 이제 기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썼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법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대표한테 연대 보증을 안 걸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횡령과 배임 같은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고 재수없는 말이냐면은 망할 걸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당신이 망해도 이 회사 자산이 당신이랑 별개니까 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법인과 대표의 자산이 별개인 이유는 그냥 둘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법인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고 대표이사는 이 법인에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니까 재산도 따로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한 말이 되느냐? 이건 법인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은 어쨌든 법적으로 정의된 어떤 하나의 그 가상의 존재니까 이게 더 심한데 회사와 대표가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거, 이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뭐 투자 유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이슈가 아니고 기업가 정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즉 나라는 사람이 사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 있는 건데 간단한 거예요. 자,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요.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정말 잘 됐어요. 막 뭐 사회에 굉장히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돼요. 아이가 효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잘 되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되면은 그 혜택을 보면서 부모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완전히 뭐 가끔가다 후레자식이나 호로자식도 있긴 하지만 후레자식이나 호로새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 되면 법인이 잘 되면은 대표나 주주는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긴 얻어요. 어떤 식으로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아이의 성장이나 이런 걸 등한시합니다.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래도 안 가고 뭐 애가 어디에서 뭘 다치고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뭘 하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냥 돈만 벌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로 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아빠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너 맛있는 것도 다 사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엔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이거 다 나중에 유산으로 너한테 간다? 이게 말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 역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부모가 잘 돼야 아이가 잘 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실제로.
그것처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은데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회사 이꼴라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뻘짓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가 발전하고 내가 잘 되면 회사도 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세금 문제를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아무래도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하려면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내가 세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어.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하시는 게 모범답안이냐면 운영의 모범답안, 사업적인 모범답안으로 보면은 그냥 유튜브나 어떤 그런 정규 강좌, 교양 강좌 같은 걸 들으면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운 다음에 굉장히 괜찮은 세무법인을 세무법인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세무사나 이런 파트너를 열심히 찾아가 채용을 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얘가 메꾸도록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 세무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무사 뭐를 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대표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뭔가 회사의 규모를 커야 되는 사람이 회사 등한시하고 대표가 세무사 공부해가지고 세무사 되면 좋죠. 뭐가 다르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그 과정 동안에 내가 등한시한 회사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평일에 주말에 뭐 그런 짤투 시간을 빼가지고 세무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사 일은 지장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시간에 회사 일 더 했으면 회사가 더 빨리 걷겠지. 그러니까 대표 개인의 인생에서 보면은 대표자도 사람이니까 대표이사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스로의 어떤 그 역량을 높이고 스스로의 발전을 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건 대표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대표면서 세무사도 되고 뭐 대학원 다니면서 뭐 박사학위도 받고 석사학위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 입장에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좋죠. 회사도 성장을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애를 망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교양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거를 혼자서 이제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변리사 공부를 하고 세무사 공부를 하고 기술 거래사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몇 퍼센트 밸류에이션에 뭐 몇 퍼센트 지분을 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안 서서 뭐 기업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기술 거래 가치평가사 자격증을 땄다고 되게 당당하게 막 평가하는데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거 유튜브 1시간짜리 영상 보면 끝나요. 아니면 멘토링 신청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1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술가치거래 평가사 자격증을 땄다고 되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 회사 뭐예요? 대표가 딴짓한 거예요, 대표가.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내 거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잘 되면 회사가 발전한다.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 발전하는 회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표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왜? 별개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갈아 넣으면 회사가 커요. 제가 유튜브를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안 찍는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0시가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미 성당에서는 그 아기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다 끝나고 지금 밖에 가서 이제 그 오뎅탕에 이렇게 소주 한잔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제 시간을 갈아 넣는 거예요. 이 채널을 위해서. 그게 별개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조금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와 나를 동일시한다라기보다는 이 회사라고 하는 거는 내 회사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나를 갈아 넣어야 된다. 좀 약간 별개의 존재로서 좀 이해를 하면은 회사에 돌아가는 어떤 돈의 구조나 어떤 시스템의 구조나 수익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과 법인의 차이와 법인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과 약간의 잔소리를 해드렸다 그런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의 구조가 또 있잖아요. 법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임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법인 자체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얘기 이제 끝났고 법인 자체에 대해서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 여러분이 법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또 이제 법인 사업자 안에서 실제로 그 어떤 그 주주관계약서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요소들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변호사를 쓰거나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잡는 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특강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질의응답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뭐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라이브 하면은.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조금 많이 들어주시고 법인 개인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굉장히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 혹시 이제 뭐 법인 개인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지원 사업도 좀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질문할 사항들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뭐 오늘 얘기한 강의 내용하고 무관한 것도 좋으니까 앞으로 제가 1시까지 30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질문이 많이 안 나오면은 뭐 당연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치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드디어 어저께 12월 24일이죠. 24일부로 국회 2023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됐고요.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조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국회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만 지금 현재 발표된 사항들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창업 쪽은 많이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뭐 예창패나 초창패나 뭐 창도패나 이런 청창수나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조금 비율 차이는 생길 수도 있지만은 뭐 올해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조금 느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년도 지원 사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메롱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메롱님 참고로 뭐 내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인 전환하실 때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기했듯이 업종 좀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업종 기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그 세세분류라고 그래서 5자리 그거 있거든요. 그걸로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질문부터 볼게요. 이제 메롱님 질문하신 거 보면은 사업 아이템의 시장 규모가 작다. 그래서 구글 검색이나 통계청 같은 것도 자료가 없는데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계획서에 사용해도 될까라고 했는데요. 됩니다. 되고요. 이게 좀 제가 아이템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되나? 그 크몽에 제가 몇 개 상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크몽에 가보시면은 제 이름으로 있는 사업계획서 예시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 샘플에 관련된 동영상을 다음 주 중에 찍어가지고 올릴 예정이거든요. 유료 콘텐츠로 크몽 안에서 VOD로. 그거 보시면은 사업 아이템의 시장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이제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크몽에 올렸던 그 사업계획서 샘플이 지금 그 샘플만 보시면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사업계획서 샘플이 그 사업계획서 아이템을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직접 썼는데 비쌉니다. 근데 싸진 않아요. 그 사업계획서 샘플이 어떤 주제로 쓰였냐면은 그 플랫폼으로 적었어요. 그 액티브 시니어 6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레저 무슨 교양 뭐였지 내가 뭐 레저 무슨 플랫폼 해가지고 그런 교육 플랫폼으로 올렸는데요. 근데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 플랫폼으로 올렸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만 올려놓고 있고 그 안에 지금 강의는 아직 못 찍었어요. 지금 이것도 간신히 찍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올렸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레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구글 검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그 유추 방식이 통계청 같은 데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대략적인 수를 유추를 한 다음에 거기서 몇 % 정도가 이 서비스를 쓸 거다라고 가정하고 그 서비스의 비용을 곱해가지고 토탈을 잡고 그럼 이 사람들 전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대 이상의 뭐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다. 그럼 이제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면은 그 중에서 이런 서비스를 쓸 의향이 있는 사람이 최대한 1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럼 10만 명 중에서 내가 10만 명을 다 먹지 못하겠지만 이 중에 10,000명은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도출하는 과정만 합리적이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시장 조사 하다 보면은
제일 좋은 거야. 진짜 출처 같은 데서 막 이 시장이 뭐 몇억 원 시장, 몇 조 시장 해가지고 그런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잠재적인 고객수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자동차에 쓰는 뭔가다 그러면은 뭐 내년도에 뭐 전기차에 쓰는 뭔가다 그러면 내년도에 뭐 올라갈 전기차 대수 그런 그 대수에다가 뭐 곱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도출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만 합리적으로 잡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 그 표현 방법은 그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법인 등기 신청, 그리고 M&L로 검색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신청할 때 1인 법인으로 가능한지, 이거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1인 법인 가능해요. 1인 법인 가능한데, 제가 사실은 저도 내년에 지금 법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고 약간 좀 사업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제2의 존재가 필요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사업체를 인수시킬 필요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루리님 같은 경우가 1인 법인으로 가능한가 물어보는데 저도 이거를 좀 알아봤었는데요.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하고 2인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법인을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여기 잠깐 빈칸이 있나? 이거 어떻게 못 만드나?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백지. 예.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대표는 보통 이제 법인 등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법인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등기를 할 때 이제 주주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설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대표 1인으로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면 됩니다. 내 이름을 쓰면은 내가 단독 임원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단독 임원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두세 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다른 이제 짜투리이사가 둘이 있고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요건 여담이고요.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그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이 등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력을 법적으로 이 법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감사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없이 그냥 내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 등록이 되긴 돼요. 등록이 되긴 되는데 왜 2인으로 등록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변호인 공증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1인 법인을 등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을 내가 변호인 공증을 받아가지고 공증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공증 서류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이 변호인 공증을 받게 되면서 서류가 이제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법인 등기를 하면 되는데 변호인 이거 들어가니까 뭐 알아보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보통 안 하죠. 1인 등기하는 거는 보통 그래도 좀 자금을 많이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를 주변에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이렇게 해서 감사 한 명을 등록을 하는데 감사는 반드시 뭐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법인 등기 과정에서 이제 등기부 하는 관납료만 내고 아까 얘기한 공증 비용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등기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감사를 해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이 감사를 해임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나만 남게 되고 이 감사는 그러면은 왜 있어야 되냐? 원래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안에 주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게 그 규정이 있어서 법인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가기 전까지 그냥 1인 법인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사 내 이름 혼자만으로 1인 법인을 해도 되는 건데 이때는 100만 원 변호사 공증을 내야 되니까 일단은 감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감사를 해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님께서 질문 남기셨는데 사업 규모가 많이 작으면 지업 사업에 선정된 효율이 줄어들까요?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연매출 5천만 원이면은요, 혜님. 연매출 5천만 원이면은 영업이익률을 아마 이렇게 영업이익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매출 5천만 원이면은 영업이익을 뭐 20%로 잡아도 1년 수익이 1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연매출이 아니고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익이 5천만 원일 거고, 수익이 5천만 원 나오려면 연매출은 실제로 뭐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이고 많이 잡아서 한 5억 정도는 보통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그렇게 적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사 연수익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게 절대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은 뭐 평생 동안 5천만 원만 꼬박꼬박 뽑으면서 사실 게 아니라면은 첫 해에는 5천만 원 아니면 뭐 둘째는 5천만 원이면 그 다음엔 점점 더 늘려가지고 사업 키워가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들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요. 근데 당장 1년차, 2년차 안에 무슨 그 예상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정말 나는 소박하게 그냥 매년 1억 원씩만 벌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고 장사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 확률에 조금 영향을 갑니다. 물론 이제 해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냥 난 소박하게 그냥 1년에 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만 그냥 꼬박꼬박 벌면서 그걸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사업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그래도 지원 사업에 내실 때 사업 계획서에서 내실 땐 그거를 그대로 적는 것보단 조금 더 꿈을 원대하게 잘 잡아가지고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롱님, 창업 기반 자금 융자 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는 아마 이번에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좀 초기 창업 기업이나 이쪽보다는 융자나 이제 소상공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게, 이게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은 그냥 생돈을 때려박는 건데 융자는 어쨌든 그 갚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소상공인 쪽으로도 굉장히 융자 많이 풀린다는 얘기가 아마 이번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굳이 뭐 법인 설립 안 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로도 아마 좀 융자 받을 기회는 아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님이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능성도 사업 계획서에 너무 긍정적이죠. 너무 좋죠, 이거는.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뭐 꽃이잖아요, 진짜. 사업의 꽃이잖아요.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교습소 운영 중인데 독서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규모는 크지 않게 시작하려는데 지원 사업에서 불리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요즘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게 좀 요즘 세대하고 이렇게 맞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아무래도 모바일 위주로 보고 있고 책도 거의 전자책 중심으로 보고 있고, 좀 책을 읽는 방식이나 이런 좋아하는 콘텐츠들도 어떤 텍스트 기반에서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사업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두 가지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독서 프로그램 사업을 약간 사회적 가치를 살리는 소셜벤처 쪽으로 가져가서 소셜벤처 특화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사 이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어떤 수익 자체가 높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소셜벤처 쪽에서는 그런 그 어떤 지속 가능성만 충분히 나오면 꼭 성장 자체가 되질 않아도 충분히 어떤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업 계획서를 가져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논술 교습소를 운영 중이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이제 논술이라는 건 글을 쓰는 거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고 글을 많이 읽어봐야지 이제 독서도 글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논술 세대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본고사 다 봤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논술 다 봤는데 독서를 많이 했죠. 저도 책을 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논술교습소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냥 독서 프로그램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논술교습소랑 또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또 입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좀 큰 사업 개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독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독서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방법이 아니면 논술교습소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독서 프로그램 사업 자체는 결국에는 어떤 입시 교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떤 큰 가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요. 이제 지원 사업에서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솔직히 그건 있죠. 그러니까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좀 사업이 되게 클 것 같고 J컵을 그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기는 해요. 그거를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꼭 그런 사업들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가치나 의미를 좀 잘 살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루리님 개인 사업을 갖고 있고 업종은 2개 업종으로 등록돼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지금 등록해 놓은 2개 업종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창업기업으로, 그러니까 법인 전환이 2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라고 하는 걸 등기를 해놓고 지금 갖고 있는 개인 사업을 그쪽으로 아예 넘겨버리실 거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싹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수도 계약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그냥 창업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서 그냥 좀 다른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은 못 가져가세요. 당장은 무조건 이종업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업하고 직원훈련기관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실제 업무 쪽으로 업종 등록을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법인 정관을 수정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필요한 업종을 또 추가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뭐 또, 예, JJ님, 예, 실방 처음, 예,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넘어서서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예, 이 추위에 열심히 썰매 타고 돌아다니고 계실 텐데 저는 예, 사무실에 여기 처박혀가지고 이거 옷이에요, 옷 이것도. 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참 이 날씨에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참 여러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48분인데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참고로 이 영상은 지금 스트리밍 끝나면은 일단 그대로 놔둘 건데요. 이 스트리밍 자체는 계속 보시고요. 요거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 조금 편집은 해야 되거든요. 그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새로 찍은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올릴 테니까 그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몽 의뢰 보셨구나. 그거 말고 그 사업계획서 강의가 다음 주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되고요. 이루리님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업 실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제 회계를 하거나 수익을 뽑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사업자로 내가 출판업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법인을 가는 과정에서, 나 법인에서도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출판허가를 받으면서 출판업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인데 법인으로서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출판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약간 좀 이게 좀 개념 자체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제 플랫폼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치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플랫폼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머그컵 공유 플랫폼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머그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업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2개가 업종이 다르거든요. 2개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조금 골치가 아프기는 한데 실제로 그 핵심이 되는 것만 이렇게 좀 살려두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고민해 보시면 이게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업종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매출 구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이상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뭐 책을 팔아가지고 책 판매업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세율 자체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가지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 제가 이거는 좀 제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조언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드리기는 좀 힘드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또 다른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이제 51분이라서요. 예. 어떻게 뭐 이제 여기서 마치면은 될까요? 예, 뭐 그게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이제 초창패 지원이 이루리님 같은 경우에 초창패 지원한 업종을 법인으로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개인 사업자 운영하신 지 3년이 안 넘었다. 3년이 안 넘었고 초창패 낼 때쯤에도 3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굳이 법인 전환은 그냥 아예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3년이 넘어가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기 좀 애매한 시기다 그러면은 초창패 지원하기 전에 내년 1월쯤에 법인을 미리 좀 설립을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지원할 때 이제 자격상으로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하실 때,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설립하실 때, 특정하게 무조건 언제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대체로 연초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뭐 법인을 하나 설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5일 남았는데 5일 안에 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에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그 해마다 연차별로 이제 그 창업 1년차 기업, 2년차 기업 정리를 할 때 그 주는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제 혜택이 설립된 연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1일에 여러분이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1월 1일이 되면 2년차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건 괜찮은데 세제 혜택 받을 때 보통 그 첫 해에는 뭐 단순 경비율 정비하고 뭐 얼마까지 해주고 뭐 이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걸 좀 놓치기 때문에 급한 거 아니면 세에 대해서 항상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라서 막 너무 그렇게 막 주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만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 여성인데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하면 유리할까? 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입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그냥 입시 교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크게 키워가지고 일반 쪽에 낼 거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가치를 살려서 적당한 어떤 그런 가치를 보여줘가지고 소셜벤처 특화 쪽으로 내는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성 특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 많이 안 해요. 왜냐면은 거기 좀 이상해요.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여성 특화가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여성 특화면은 여성에 한정 지어 가지고 이제 지원자를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거든요. 그 반이 싹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빡세게 들어가요, 거기가. 차라리 일반에 지원하시는 게 나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성 특화가 좀 아주 분위기가 그래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여성 특화는 정말 좀 누가 봐도 이거는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뭐 뷰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쪽이면은 강력 지원하는데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적으로 내시는 게 조금 더 낫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복불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갑자기 또 그렇게 했다가 뭐 여성들이 훅 빠져가지고 거의 경쟁률이 또 낮을 수도 있어. 요거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막 이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쪽이 조금 낫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은 소셜 벤처를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그러면은 이제 12시 55분이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즐거운 일요일 그리고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일반 강좌 마무리하고 지금 이거 이제 편집해가지고 편집본 올라오는 거는 뭐 편집본이라고 해도 이 내용 거의 다 올라올 거예요. 편집본 올라오는 거는 이제 오늘 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되기 전에, M&L 뉴스, 그거 이제 또 한 주 뉴스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강 하나 한 2개 정도 올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이브 특강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좀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